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역사의 깊이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은행에 돈을 맡기고 카드를 사용하며 대출을 받습니다. 은행은 우리 삶의 기반이며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 과거부터 반복되어 온 특정 패턴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그 패턴의 끝에는 충격적인 결말이 예고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2023년 3월 단 48시간 만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졌습니다. 자산 규모 212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16위의 거대 은행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그니처 은행이 그리고 5월에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연달아 파산했습니다. 불과 8주 만에 벌어진 3번의 대형 은행 파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사태였습니다. 언론은 문제가 통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모든 것이 관리하에 있다고 발표했죠. 3천억 달러가 넘는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돈까지 보장해주며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고 은행 시스템은 안정적이라고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 은행의 파산은 위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1단계 거대한 붕괴의 서막을 알리는 경고 사격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는 2단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긴급조치와 숨겨진 지원으로 문제를 덮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연기하며 시간을 버는 단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문제의 근원은 수면 아래에서 더욱 거대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지방은행들의 주가는 여전히 30에서 40% 하락한 상태이며 다음 위기의 뇌관이 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주요 도시의 사무실 공실률은 20%에 육박하고 자산 가치는 50%나 폭락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2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기존보다 3배나 높은 금리로 재융자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주 뒤인 2026년 1월 마침내 3단계가 시작됩니다. 바로 강제합병의 단계입니다. 수백 개의 지방은행들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연방예금보험공사가 파산 직전의 은행들을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거대 은행에 강제로 넘기는 이른바 총구 앞에서의 결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의 주거래 은행이 하룻밤 사이에 거대 은행의 간판으로 바뀌어 있고 당신에게는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지난 100년간 4개의 다른 나라에서 5단계로 이루어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전체 은행의 90%가 사라지고 소수의 거대 은행이 모든 것을 독점하며 예금자들은 선택권을 잃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국 돈을 잃게 됩니다. 미국은 2023년에 1단계를 겪었고 지금 2단계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상업용 부동산 재융자 파도가 덮치면서 3단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위기가 끝났다고 믿었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릴 만큼 엄청난 수의 지방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무서운 패턴이 어떻게 내 나라의 은행 시스템을 파괴했는지, 그리고 왜 모든 경고 신호가 바로 지금 미국에서 이 패턴이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가리키는지 그 구체적인 증거와 역사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이 5단계 패턴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자 2026년에 다가올 일들의 정확한 청사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에는 약 2만 5천 개의 은행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특정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동네 은행들이었죠.
시스템은 분산되어 있었고 경쟁적이었습니다. 그러다 1929년 10월 주식시장이 붕괴했습니다. 은행들은 주식 투자를 위해 막대한 돈을 빌려주었고 주가가 89% 폭락하자 이 대출들은 부실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1단계는 1929년 말 지역의 위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농업지역의 소규모 은행들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부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시골은행들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파산 소식을 들은 예금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고 이는 뱅크런으로 이어졌습니다. 1930년에만 252개의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2단계는 어설픈 긴급 조치였습니다. 당시 연방준비제도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위기를 막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것이 건전하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1931년에는 2294개, 1932년에는 1456개의 은행이 추가로 파산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5,000개가 넘는 은행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것이 무작위적인 파산이 아니라 거대 은행에 의한 통합 과정이었다는 점입니다. 작은 은행이 무너질 때마다 JP모건, 체이스 같은 대형 은행들이 그들의 예금과 자산을 헐값에 흡수하며 몸집을 불렸습니다. 3단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강제 합병이었습니다. 1933년 정부는 건실한 은행이 부실은행을 인수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어 이 합병을 주선했죠. 작은 은행이 어려움에 처하면 구제금융 대신 거대 은행에 흡수되었습니다. 예금 계좌는 자동으로 이전되었고 독립성은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수많은 은행들이 정부 주도하에 통폐합되었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1은행, 한일은행, 상업은행 등이 결국 지금의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같은 거대 금융그룹으로 재편되었던 과정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4단계는 예금 압류였습니다.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뱅크 홀리데이를 선포하고 모든 은행의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뒤 정부 심사를 통과한 건전한 은행만 다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은행이 문을 열지 못했다면 당신의 예금은 동결되었습니다. 일부는 나중에 돌려받았지만 전액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5단계는 과점 지배체제의 완성이었습니다. 1934년 미국의 은행 수는 5년 전 2만 5천 개에서 1만 4천 개로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은 수십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엘스파고, 시티그룹 단 4개의 은행이 미국 전체 예금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의 위기는 단순히 약한 은행을 퇴출시킨 것이 아니라 미국 금융을 소수의 거대 은행이 지배하는 과점 체제로 재편한 거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시계를 60년 앞으로 돌려 1990년대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대와 국가는 다르지만 패턴은 소름 돋을 정도로 동일합니다. 1990년 일본에는 21개의 주요 은행과 수백 개의 지방은행이 있었고 세계 최강의 금융 시스템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1980년대 300%나 치솟았던 부동산 가격이 10년 동안 60%나 폭락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은 막대한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1단계는 역시 지역의 위기였습니다.
신용조합이나 소규모 지방은행들이 먼저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파산을 인정하는 대신 이들이 계속 영업하도록 방치했습니다. 바로 좀비은행의 등장이었습니다. 2단계는 수개월이 아닌 수년에 걸친 긴급 조치였습니다. 일본은행은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정부는 은행들이 회계 조작으로 손실을 숨기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일본은 파산 상태의 금융 시스템을 건강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는 이 시기는 사실상 임시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된 느리고 거대한 은행 통폐합 과정이었습니다. 3단계는 1999년부터 시작된 강제 합병입니다. 더 이상 문제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정부는 은행들을 강제로 합병시키기 시작했습니다. 21개의 주요 은행은 미쓰비시 UFJ, 스미토모 미쓰이, 미즈호라는 3개의 거대 금융그룹으로 통합되었습니다. 4단계는 인플레이션과 금융 억압을 통한 예금 압류였습니다. 20년 이상 제로금리가 유지되면서 예금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실질적인 가치는 매년 하락했습니다. 이는 뱅크 홀리데이처럼 극적이지는 않지만 예금자들의 부를 서서히 잠식하여 은행의 부실을 메우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5단계는 과점 지배였습니다. 오늘날 이 3개의 거대 금융그룹이 일본 금융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혁신은 사라졌고 중소기업은 더 이상 지역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이자 극단적인 사례인 2013년 키프로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예금 압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입니다. 키프로스는 작은 섬나라였지만 러시아와 유럽의 자금이 몰리는 금융 중심지였습니다. 은행들은 GDP의 8배에 달하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돈을 그리스 국채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그리스가 파산하자 키프로스 은행들은 수십억 유로의 손실을 입고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은행을 구제할 여력이 없었고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1단계, 두 거대 은행이 막대한 손실을 발표하자 뱅크런이 시작되었습니다. 2단계, 유럽중앙은행은 단 일주일의 시간을 주며 문제를 해결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3단계, 2위 은행인 라이키 은행이 폐쇄되고 그 자산은 하룻밤 사이에 1위 은행인 뱅크 오브 키프로스로 강제 이전되었습니다. 예금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자 자신의 은행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4단계, 베일인을 통한 예금 압류가 단행되었습니다. 정부는 10만 유로를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 그 초과분의 5%를 은행의 부실을 메우는 데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일인이란 당신의 예금이 현금이 아닌 파산한 은행의 쓸모없는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 계좌에 20만 유로가 있었다면 초과분 10만 유로의 5%인 47,5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7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계좌를 동결했고 ATM 인출을 제한했으며 해외 송금을 막았습니다. 당신의 돈은 덫에 갇혔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강제로 몰수되었습니다. 5단계, 키프로스 금융은 사실상 뱅크 오브 키프로스라는 단 하나의 은행에 의해 지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일인은 당신의 예금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며 은행을 살리기 위해 언제든 압류될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제 이 패턴을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지역적 스트레스, 농업, 부동산 등 특정 부문에 노출된 중소은행이 먼저 무너진다. 2단계, 긴급 조치, 정부와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며 시간을 벌지만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3단계 강제 합병. 규제 당국이 부실은행을 거대은행에 넘겨 경쟁을 제거하고 권력을 집중시킨다. 4단계 예금 압류.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예금을 베일인 제도를 통해 압류하여 은행을 구제한다. 5단계 과점 지배. 세계에서 5개의 거대 은행이 시장을 독점하고 금융 시스템을 완벽하게 통제한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은 어디에 와 있을까요? 1단계는 2023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표면적인 원인은 금리 인상이었지만 진짜 원인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었습니다. 2단계는 2023년 3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BTFP라는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를 잠시 덮었지만 그동안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원격 근무의 확산으로 사무실은 비어가고 높은 금리는 재융자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3단계인 강제 합병이 시작됩니다.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첫 번째 파도가 덮치는 시점입니다. 대출자들은 파산하고 은행들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때 FDIC가 개입하여 JP모건 같은 거대 은행들에게 파산 직전에 지방은행들을 인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마치 2011년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저축은행 사태처럼 수많은 중소은행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027년 말까지 200개에서 400개의 은행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는 4단계 예금 압류가 시작될 것입니다. JP모건 같은 거대 은행은 대마불사 원칙에 따라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겠지만 지방은행들은 다릅니다. 2010년에 통과된 도드-프랭크 법안은 이미 미국에서 베일인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인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당신의 예금은 은행을 살리기 위한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베일인 사례가 발생하는 순간 공황 상태가 시장을 휩쓸 것이고 이는 붕괴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8년 이후 5단계인 과점 지배체제가 완성됩니다. 2030년이 되면 미국의 은행 수는 3,000개 미만으로 줄어들고 상위 4개 은행이 전체 예금의 70%를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은행과 커뮤니티 은행은 거의 사라지고 모든 미국인은 소수의 거대 기관 중 하나와 거래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들은 예금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유지하고 온갖 수수료를 부과하며 대출의 문턱을 한없이 높일 것입니다. 자본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면서 경제의 활력은 사라지고 성장은 둔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올 미래의 타임라인입니다. 1단계는 2023년에 일어났습니다. 2단계는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3단계는 불과 몇 주 뒤인 2026년 1월에 시작됩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패턴은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을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방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은행이 2년 안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돈을 하나의 은행에 두고 있다면 그 돈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시스템을 보호할 뿐 당신 개인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는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30년대 미국, 1990년대 일본, 2013년 키프로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그 5단계의 패턴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단계가 시작되었을 때 당신은 과연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지식은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여 다가올 변화의 파도에 함께 대비하는 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